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이현철 교수입니다. 우리 유교수 교수님께서 어떤 학자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할 때 고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고사할 줄 몰라가지고 일단 받아들였는데 제가 사실은 1월 달부터 안식년으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 큰 거장을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물고 뜯어가지고 비판을 해서 그 맛을 좀 전해주라 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물고 뜯지를 잘 못한 단계여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감탄하는 정도의 글, 거기다 이제 비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오늘 토론자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길게 하지 않고 우리 토론자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스톤이 윌람스키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로이하고 윌람스키하고 1950년대 예일 대학에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1970년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로이는 당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젊은 학자였고 윌람스키는 아직 그때까지는 명성을 크게 못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윌람스키 상은 있지만 로이 상은 없습니다. 로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정치학계에서 조금 이단적이라고 할까 정통 주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왜 로이 어떤 학자를 얘기하라고 할 때 로이를 하게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미국 정부론을 들으면서 로이의 엔드 오브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종언을 보면서 이렇게 미국 정치라고 복잡한 거를 큰 흐름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명받은 게 있어서 로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정책학을 나름대로 로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책의 용어를 빌어서 미국 정치학, 특히 이제 뉴딜 1930년대에 뉴딜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집행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한 그것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의 용어로 빌려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 로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이가 했던 얘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정책 유형론을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괴를 같이 하면서 미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분석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력의 경합장이라고 하는 분석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될 테고 두 번째는 미국 정치 한마디로 이제 인터리스트 그룹 플러럴리즘, 리버럴리즘 이익 집단 자유주의라고 표현한 그렇게 비판한 대목인데 제가 두 번째 대목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지금 노트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분은 빼고 권력의 경합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글 보면은 표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로 잘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표 1, 2, 3, 4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발표문 25쪽에 보면은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의 이 핵심입니다. 정부 활동별로 정부가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욕시를 분석을 한 겁니다. 당시에 나름대로 정책이 뭐냐, 어떻게 정부를 이해할 것이냐 논의가 나름대로 있었고, 당시에 가장 이론적인 초점은 정부 활동이 사회 구조를 반영해서 사회의 엘리트들이 정부 활동, 정책 활동의 주요한 결정자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런 엘리트론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정책을 부문별로, 이슈별로 보면은 각 부문마다 다른 엘리트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논의가 엘리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심으로 보면서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구조의 반영물, 2차적인 것으로 본 데 비해서 로이는 뉴욕시에 60년 동안, 뉴욕시가 1898년에 그 부근의 몇 개의 지역을 합쳐서 5개 지역을 갖는 대통합도시가 되고, 로이가 논문을 쓸 때까지 60년 동안 쭉 이렇게 지나온 것을 분석을 하면서 정치 활동에 의해서 정책 활동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정부 부서의 특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 관련자들이 활동을 하더라. 해서 그 유명한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 거기에 관련된 정치행위자들의 활동을 형성한다라는 논의를 내게 됩니다. 그 내는 밑바탕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장과 관료제가 중심이 돼서 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해서 분류한 게 25쪽에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나중에 책으로 펴낸 것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정책의 영역을 나눴고, 그 영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영역이 규제 영역, 서비스 제공 영역, 정부 인풋 영역, 총괄 부분 영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특별한 어떤 기준을 따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말로 길게 여러 가지 썼는데, 당시에 박사학위 논문이 시장이 어떻게 그 주요 부서의 장들을 임명하느냐라고 보면서 부서별로 그 장을 임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인사를 주로 많이 임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부 승진나는 행정관을 주로 임명하고, 그래서 부서별로 고위 정책자를 임명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표 1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표 2입니다. 표 2는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던 표 2를 보시면은 권력 구조가 비갈등적 엘리트, 다원주의적, 그 다음에 갈등적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비갈등적 엘리트 집단이 담합하는 경우, 다원주의적인 경우에는 연합과 협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갈등적 엘리트의 경우에는 정상 조직이 있고 기업 간의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각각의 정책의 분야별로 이렇게 다른 행위자와 관련하고 다른 권력 구조를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합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책의 범주를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책 영역에 다른 형태의 사람이 관련하고 다른 형태의 권력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배분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의회에서 서로 배분 정책이 대표적인 내용의 인프라 설치하는 경우인데 여러 의원들이 각각 다른 사람의 지역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A 지역의 인프라 배분 정책이 잡힐 때 내가 찬성해주고 우리 지역에 내가 찬성을 받고 하는 형태가 이제 담합의 형태죠. 영어로 롤링이라고 그러는 거죠. 서로 밀어주기입니다. 이런 형태가 배분 정책에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규제 정책의 경우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 집단의 정치입니다. 서로 갈등을 하면서 거기서 적절한 타협점을 내세우는 거고 재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이거는 집단 간의 경쟁이 있으면서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엘리트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잘 맞고 규제 정책의 영역에 관해서는 다원주의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잘 맞고 배분 정책의 경우에는 이건 다른 상호 불간섭의 원칙에 서로 밀어주기 하는 정책이 잘 맞고 그래서 그때에 맞는 권력 구조와 구조의 안정성 주요 결정의 장소가 어디냐를 밝히는 당시에 굉장히 1964년에 발표한 건데 이거를 기존에 발표했던 책에 대한 서평을 쓰면서 자기 이론을 정책의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정책 이론과 연결시키고 단순한 정책 사례 연구로서는 이런 이론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라는 걸 보여줘서 하나의 분석 스킴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게 30쪽에 나오는 표 3과 31쪽에 나오는 표 4입니다. 그래서 범주화를 이제 실시를 하면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그럼 정책이 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부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정부 부서 활동의 핵심은 강제력의 사용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강제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개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느냐 아니면 행위의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강제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축과 강제력 행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든지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의 경우가 낮은 경우를 구분을 해서 다시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을 나누고 하나의 논의가 별로 되지 않았던 영역을 구성 정책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당이 어떻게 관련되고 어떤 식으로 정치 행위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것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31페이지에 이제 정책의 범주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개별적 행위를 통해서 정책을 강제력을 행사한다. 또 행위의 환경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강제력 행사의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책이 벌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연성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사후적인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분류를 제대로 한다면 그 셀의 그 각각의 항에 맞는 규정된 상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력을 가져야 분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바꾸어서 그 정책이 강제력이 두 가지 힘을 갖는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나 지위를 부과하는 징벌적인 형이 있고 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강제력이 발휘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법의 1차 규칙, 2차 규칙이라고 해서 다시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배분정책, 구성정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40대 나이에 가장 널리 인용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이 분석 툴을 굉장히 전에는 없던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 실질적인 경험적인 연구를 한 건 근거로 해서 이 이론화를 이렇게 꾸준히 거쳐서 60년에 학위 논문을 쓰고 63년에 비평적인 글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70년, 74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현실의 근거를 두고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나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논의가 별로 안 된 건데, 여기 발표문에 없는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은 강제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본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9페이지 밑에서 밑에 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특이하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정책은 긍정적인 제재와 부정적인 제재를 사용하여 시민의 행위에 개별적이든 집합적이든 영향을 줄 의도를 표현하는 정부 당국에 의해 형성된 규칙이다. 그러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정책의 범주화한 그 내용을 다시 표현한 그래서 일관되게 자기의 정책 이론을 전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 이 네 가지 칸에 모든 정책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사소한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을 만든 나름대로 정책 구조, 정책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 이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1930년대까지는 사실은 연방정부이면서 모든 권한이 주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에 있었는데 1930년대 뉴딜을 하면서부터 미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정부가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뉴딜 정부 이후는 그 전에는 배분정책 위주였다면 1930년대부터는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케네디 존슨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훨씬 더 미국식 복지국가를 하는 것으로 철저화되는데 이런 과정을 해석하는데 제가 연구했던 이 정책 유형의 틀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게 이제 자유주의의 종언이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는 게 사법적인 것이 뉴딜 정책 이후 상당히 많은 것이 정부에게 위임되고 정부가 위임된 힘을 받아서 거기서 직접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의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정부의 부서로 행정부서로 가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것도 결국은 이 틀을 가지고 그것에서 같이 논의를 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정책과 관련돼서 연구를 자기가 많이 한 그 정책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어떻게 본다면 미국 정부하고 거의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중심적이어서 정책 과정에 많은 로비 집단이나 이런 집단들이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하는 형식이어서 그대로 한국 현실에 이것을 설명하기는
끌어다 쓰기는 어렵지만 이런 분석의 정신의 하나인 정부 정책이 강제력을 중심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은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